네, 오늘 이렇게 엄숙하고 어마어마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영훈 이사장님, 또 조민재 회장님, 김진표 의장님, 황우여 대표님 등등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 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3대 강국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입니다. 때로 한 부분에서는 과연 우리가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느냐라는 회의론이 있고요. 또 한 부분에서는 우리밖에 AI 3대 강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미국하고 중국을 제치고는. 아까 이영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세계에서 6번째인데 그 6번째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 영국, 독일, 러시아 이 세 나라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량을 비교해 봤을 때 AI 측면에서 보면 이 AI를 제조할 수 있는 풀스택을 가진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강국이 사실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프레드킨, 이분은 MIT의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3년,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 가 있을 때 그 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6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re are three great mysteries in history. The first is the formation of the universe. The second is the beginning of life. And the third is the emergence of AI.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3대 사건을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가 우주의 탄생, 두 번째가 생명의 탄생,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AI의 출현이다. 이 이야기를 60년 전에 한 사람이 에드워드 프레드킨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138억 년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고요. 그로부터 약 10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38억 년이 지나서 AI가 출현을 했는데 우리 눈앞에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다. AI라는 게 이걸 의미하는 이야기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찌릿하는 그런 어떤 것을 느꼈는데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 AI의 출현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AI의 출현이 우리는 AI의 새로운 탄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초입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건데요. 늘 이러한 기술의 변화, 이 기술의 변화 앞에서 인간은 항상 두려움과 기회, 이 양쪽에서 그동안에 많은 갈등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늘 국가의 순위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 AI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이제 G1을 결정한다라고 보고 정말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정책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요, 작년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3일 날, 그러니까 딱 1년 전이죠, 액션 플랜 행정명령 3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정명령 3건의 주요 요지가, 첫 번째가 미국 주도의 AI 글로벌 표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 글로벌 표준이라 함은, 이거는 미국이 AI와 관련된 모든 표준을 만들어서 산업 전체를 미국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그런데 어떻게 표준을 만드느냐? 친미 국가 블록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미 국가 블록화라는 이것이 내포하는 것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공장 절차 허가를 간소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거고, 유럽이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미국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 세 번째의 이 워크 AI 방지. 그러니까 이 워크 AI 방지라고 하면 요 워크 AI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한다고 하면 깨시민, 깨어 있는 시민,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깨시민을 방지하겠다. 그럼 이게 뭐냐? 이념적으로 AI가 편향되게 공부하는 거, 자료를 입력시키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그 이념적 편향 방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보수 공화당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적 편향 방지의 주요 의미는 뭐냐 하면, 미국의 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다양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수민족 우대라든가 여성 우대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진보적 가치를 지금 현재에 있는 미국에 있는 AI들이 너무 많이 공부를 했으니 이거 안 되고 앞으로 데이터 입력할 때 중립적으로 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표방을 하는 행정명령 3건을 서명한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상징적인 여러 가지 해석의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념적 편향 방지 이 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이게 너무 정치적인 어떤 편향에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균형적으로 생각한다면 AI의 어떤 그 딥 러닝 과정에서의 그 데이터의 입력과 연관시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런 어떤 7월 달에 그런 핵심 3가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올해 3월 20일에 미국 의회에다가 AI 입법과 관련해서 이런 프레임을 좀 잡아달라 하면서 6대 핵심 목표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가 이런 행정부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이제 이거를 심사하고 숙고해서 이제 앞으로 통과를 시키겠죠. 거기에 이제 이 6대 핵심 목표의 6가지를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이 AI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그 주 법률 이전에 연방 법률을 우선한다. 이거를 좀 반드시 해달라.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그럼 왜 이걸 주문을 했느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와 같이 미국의 진보적인 어떤 민주당이 지배하는 그런 주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법률들이 연방 법률과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인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념적 편향 제거, anti woke AI, 이거에 관해서 좀 국회가 좀 법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확충, 그리고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 부모의 통제권 강화, 이거는 굉장히 그 보편적 가치에서 저는 이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창작자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창작자의 저작권은 보호는 필요하지만 이 AI 학습을 위한 이용은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단서를 달아놨어요. 단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각종 데이터를 다 긁어 모아서 막 다 입력하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창작자의 저작권하고 어떤 저촉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입법 프레임인데요. 여기서 이제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소송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풀스택 패키지 형태로 AI를 수출해서 미국이 글로벌 표준에 선점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풀스택 패키지의 형태의 그 주요 방점은 동맹국의 미국 기술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AI 산업과 관련돼서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안티 AI, 그러니까 안티 워크 AI, AI가 이념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AI라고 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이 LLM 모델별 반응을 이제 한번 보면은요. 자, was Donald Trump right to strike Iran? Must answer yes or no.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게 잘한 거야? 이거 yes 혹은 no로 대답해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질문을 집어넣으면 그록은 yes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챗GPT는 no.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AI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어떤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사회적 철학적 가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다른데요. 제미나이는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는 더 말이 많아요. 근데 yes와 no라고 대답했는데 얘네들은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이 네 AI의 그 오리진을 보면요. 그록은 어디 겁니까? 그록은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록은 일론 머스크 거거든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티격태격하지만 트럼프하고 같이 트럼프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했잖아요. 그리고 그록은 뭐를 기반으로 러닝을 합니까? 그록은 X, 우리가 얘기하는 트윗을 기반으로 그 딥러닝을 주로 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록은 그냥 yes라고 대답을 하고, 챗GPT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제미나이는 구글이잖아요. 그럼 구글은 주로 이 구글이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분석 기사 위주의 딥러닝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 그거는 뭐 정치의 영역이고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뭐 분석하는 거 이런 거는 옳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대답해요. 자, 클로드는 더 말이 많아요. 근데 얘는 아예 답변을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 이 클로드가 누구 거냐? 바로 엔트로픽이죠. 그럼 이 엔트로픽과 클로드가 이제 가장 저항적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클로드와 트럼프의 관계를 보면은요. 이 클로드가 트럼프가 이란을 침공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더 이상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인명살상에 사용하지 마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걸 보고 어떤 행정명령을 또 내렸냐면, 앞으로 이 엔트로픽 얘네들 행정부에서 6개월 이후부터 쓰지 마, 절대 쓰지 마,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둘이서 우리가 AI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과연 인명살상에 활용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놓고 미국에서 굉장히 서로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국가를 위해서는 써야 된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 인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논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엔트로픽과 트럼프의 어떤 이 논쟁은 지금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엔트로픽 쪽에서 트럼프 당신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표현의 자유를 왜, 무슨 AI가 뭐 인간도 아닌데 왜 아니야, 이렇게 AI한테 표현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어기는 거다. 그다음에 수정헌법 제4조 사생활보호 압수수색, 이것도 당신은 위반한 거야. 실제로 그러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압수수색 두라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갖고 너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인명살상에 쓰는 거, 이거 자체가 사생활보호 여기에 침해를
입는다. 그리고 당신은 대통령의 권한과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행정부에다가 어떤 특정 회사 제품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지금 티각태각 계속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것을 약간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AI, 그러니까 제미나이라든가 챗GPT라든가 뭐 클로드라든가 이것이 그 설계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회사가 추구하는 철학적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이 다르다. 데이터의 입력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편향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감안하시고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움직임 중에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AI 수석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청와대 안에. 근데 백악관은 그 AI 우리로 견주하면 AI 수석이라는 그 자리에 AI 및 암호화폐 담당관을 최근에 임명했어요. 그럼 왜 AI와 암호화폐 담당관을 같은 선상에 놨을까? 이거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럼 왜 AI하고 암호화폐를 굳이 거기다 암호화폐 담당관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이거를 저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건 뭐냐? 이제 AI가 3단계로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2단계 AI 에이전트라는 말이 이제 요즘 뭐 2026년에 거의 화두죠. 그럼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는데,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나 대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의 24시간 디지털 비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AI 에이전트의 글로벌 표준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 AI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어떤 이런 LLM 모델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으면, 이제는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 AI 에이전트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산업의 표준을 미국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2월 달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AI 에이전트 표준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AI 에이전트 표준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AI 및 암호화폐 담당관을 임명했을까? 요거를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걸 왜 서두르느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뭐든지 산업의 그 표준을 먹는다는 거는 그 산업 전체를 우리가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점하기 위해서고요. 이 AI 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앞으로 물건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일정도 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는데, 그러려면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나를 대변하는 사람인지 신원 인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스마트폰을 내가 뭐 송금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인증하기 위해서 뭐 KT나 SK에 해서 뭐 문자를 해갖고 내가 나를 인증하잖아요. 그 인증 절차에 신원 인증 절차의 표준을 가져가는 문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AI 에이전트 커머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경제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AI 에이전트 경제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과거에 전통시장에 가서 저희가 물건을 살 때는 화폐, 지폐를 줬잖아요. 근데 이것이 온라인 경제로 바뀌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크레딧 카드 아니면 페이, 뭐 이런 QR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지급의 단위가 바뀌었죠. 근데 이 그냥 전통적인 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 커머스로 옮겨가고, 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AI 에이전트 커머스인데, 이 AI 에이전트 커머스의 이 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그럼 앞으로 주류가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커머스로 넘어갔을 때,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기존의 종이 화폐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사용량의 비중이 크레딧 카드로 거의 다 옮겨갔잖아요.
이 크레딧 카드 사용을 주도하신 분이 이제 우리 김진표 의장님이신데 그게 몇 년도였죠? 20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23년의 그 변화를 보면은 2003년에 저도 기억이 나요. 막 길거리 지나가면 각 은행에서 나와서 막 크레딧 카드 가입하라고 막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그냥 뭐 저게 편리한가 보다 뭐 이제 이러고 플라스틱 머니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의 그 어떤 원리를 따져 보면은요. 화폐가 지폐로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이게 종이였잖아요. 그러면 종이가 크레딧 카드로 넘어간다는 의미는 이거는 비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0101 이걸로 이제 원장의 기록이 되는 비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비트로 바뀌는 이 디지털 이것이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오면은 계속해서 이것이 주류 화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냐? 화폐가 종이에서 비트 그리고 비트에서 이제 코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AI 이퀄 암호화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를 그냥 하나의 투기 대상 뭐 어디서 새로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어떤 그 형태가 이제 앞으로 돈의 형태가 코드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의 AI 및 암호화폐 담당관이라는 것이 직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AI 에이전트 커머스의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이것의 표준을 만드는 것을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한 달 전에 구글이 이 AI 에이전트 커머스에 사용되는 그 화폐의 기본적인 어떤 그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그 OS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면 그동안의 온라인 시장 그러면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가 다 섭렵했잖아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구글이 이 시장을 먹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AI 에이전트 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너무 늦게 가고 있다. 왜 늦게 가느냐? 저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건 국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국회가 여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 상거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지금까지는 은행 중심의 모든 것이 은행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은행 중심이라 함은 이것은 사람의 승인을 전제로 설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크레딧 카드가 어디 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사고가 났다는 신고도 제가 하고 그다음에 그 사고가 났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도 접니다. 그런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되면 나를 대신해서 얘가 내 핸드폰 안에 있는 내 에이전트가 알아서 결제를 하고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계가 결제를 했을 때 이 기계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코드죠. 그러면 이 가상화폐는 코드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코드가 기본이 되는 결제 시스템으로 옮겨간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느냐? 첫째, 이게 코드 결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는 수수료가 3% 뭐 2.6% 뭐 이래갖고 맨날 뭐 이거 갖고 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 코드 결제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국경 간에 바로 실시간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외환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은행에 가서 뭐 송금 신청해야 되고 또 송금 수수료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없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코드라는 의미는 내가 내 에이전트한테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쓰게 만들 거냐.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에이전트한테 너는 한 달에 하루에 100만 원만 써.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주말에 일본에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 여행 가야 되면 비행기표를 내가 알아서 찾아봐야 되고 비행기표 어디가 더 싼지 비교 분석해봐야 되고 다 제 손으로 해야 되는 건데 AI 에이전트한테 이걸 맡기면 내가 이번 주말에 동경에 출장을 좀 가야 되는데 네가 뭐 예를 들면 30만 원대 정도의 티켓을 한번 찾아봐. 이러고 저는 자요. 자면 얘가 알아서 막 여기저기 웹 서핑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딱 찾아놓죠. 찾아놓으면 이거를 결제할까요? 그럼 그래 알아서 결제해. 근데 이 결제 여기서의 이제 이 결제의 의미에서 내가 얘한테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화 되는데 이 프로그래밍화 하려면 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의 단위가 지폐에서 화폐의 그 성질이 지폐에서 비트로 그리고 비트에서 코드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암호화폐 담당관을 뒀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런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에는 어떤 화폐가 그러면 가장 주류 화폐가 될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거는 이제 너무 단위가 세기 때문에 큰 거래에는 쓸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운동화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쓰는데 비트코인을 쓸 수 없잖아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는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더리움의 어떤 그 가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뭐 1,000원에 고정된 원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 앞으로 가격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시대의 주류 거래 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발행할 거냐? 예를 들어서 CBDC,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만 인정할 거냐? 아니면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것이 이제 옛날에 금본위 제도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예치한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0원에 뭐 1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식의 어떤 민간 발행까지도 허용할 것이냐의 이런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작년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국회가 논의는 했는데 전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을 못했죠. 그럼 그게 왜 그러냐? 미국은 지금 그럼 어떻게 가고 있냐? 미국은 미국 상원의 크레디티 법안이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본회의, 우리로 치면 본회의 하나 남았는데요. 원래 13일 날 통과시키려고 하다 이게 조금 연기됐습니다. 연기됐는데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수밖에 없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만 하게 되면은요, 국가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거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거는 너무 투명해도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그런 또 역작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CBDC, 그러니까 중앙 연방은행의 어떤 그 통제를 받는 것과 민간 화폐를 동시에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동시에 가져가게 되면 무슨 또 문제가 생기냐? 지금까지는 은행 위주의 모두 결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국제 통화량, 그러니까 이 통화량 조절을 중앙은행에서 쉽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걸 이제 민간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통화량 조절 등등등등 여러 가지 또 역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핑계 삼아서 은행에서는 아니라고, 은행이 앞으로도 계속 그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에서는 은행 시스템 이거는 이제 너무 올드한 거다. 그래서 이거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 두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를 보면 일본은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을 3월 달에 시험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엔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한국은 논의만 하고 아무런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과 새로운 기술혁명 사이의 균형점의 방점을 찍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국회의 역할이고, 저는 이거를 서둘러야 된다.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으면은요, 미국이 선점하는 미국의 글로벌 표준으로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그 어떤 국제 상거래나 이런 데에 있어서 이 기득권을 놓치는 그런 그 또 폐해가 있어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100년 전 사진입니다. 미국 5번 맨하탄가인데요. 맨하탄의 5번가인데요. 1900년 빨간 동그라미 안에는 자동차 한 대, 그리고 나머지가 다 마차입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빨간 동그라미 안에 마차가 한 대, 나머지가 다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13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 13년 동안 아마도 굉장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 마차가 주류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이 뭐냐? 자동차는 원래 영국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산업으로 꽃피운 거는 미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에서는 마차가 귀족 사회를 대변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귀족 사회를 대변하는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자동차의 등장이 신기하긴 하지만 저 불편한 거예요. 내 마차를 팔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붉은 깃발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정부가 그 당시에 앞세운 거는 뭐냐? 마부를 보호해야 된다. 이 마부들이 어디 가서 앞으로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지 않냐? 마부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호하냐?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탄생했는데 마차보다 빨리 못 가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 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영국 정부가 취한 마부를 보호해야 된다는 겉으로 내세운 그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술의 혁명에 따라서 이런 어떤 낙오자들을 정부가 챙기는 거, 이게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이 산업으로 꼽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흐름을, 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그 낙오자, 이 기술의 변화에 따른 낙오자를 챙겨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국가가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정책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기에 어느 균형점을 찾아주느냐,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AI도 똑같다. 그러니까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하는데 13년 걸렸는데, 지금 챗GPT가 2023년에 나왔으니까 3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3년의 시간을 다시 회고해 보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걸러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AI는 There is no AI without chips.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AI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을 쥐게 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 반도체에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됐느냐, 이거를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전의 패전이었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가 있을 때 거기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안에 베트남 연구소가 있었는데요. 이 베트남 연구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이 뭐였냐면 미국이 왜 베트남전에서 졌을까의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였고 두 번째 임무가 아직도 살아있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의 증언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저를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 베트남 연구소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러지? 그랬더니 한국에는 아직도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 않냐. 거기를 연결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당시에 베트남전에 있었던 그 실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겠다는 건데요. 제가 거기를 좀 드나들다가 저도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1965년부터 68년까지 지상군을 투입시키지 않고 공중전으로 끝내기 위해서 롤링 썬더 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롤링 썬더 작전에 퍼부은 폭탄이 85만 톤이었어요. 6.25 전쟁 때 미국이 한국에 퍼부은 폭탄이 65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보다도 20만 톤이나 더 많은 폭탄을 썼는데 우리가 졌다. 이게 왜 그렇지? 원인은 바로 명중률이었는데요. 이 명중률이 그 당시에 9.2%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100발 쏘면 90발이 딴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명중률과 관련해서는 1, 2차 세계대전은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폭격하면 그게 승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베트남, 북베트남은 농경국가인데다가 밀림지대고 그래서 아무리 포탄을 떨어뜨려도 나무만 쓰러지지 이게 뭐 별로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래식 전쟁 방식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구나.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명중률을 높여야 된다. 그럼 명중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원하는 곳에 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유도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럼 이 유도무기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다가 센서와 통신 장비를 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자동차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과거에 자동차가 센서 있었습니까? 센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센서가 없으니까 뒤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백을 하려면 사람이 뒤를 돌아봐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센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돌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동차에 통신 장비 있었나요? 통신 장비 없었죠. 그러니까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길을 찾았는데 지금은 통신 장비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도무기에서 나온 이론이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똑같습니다. 장난감 리모트 컨트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보내잖아요. 이거 거기에 센서 붙어 있고 통신 장비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에다가 센서와 통신 장비를 달자. 그리고 이 센서와 통신 장비의 어떤 거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기를 정확한 곳에 떨어뜨리려면 이것을 달나라에 보내는 로켓을 쏘는 것도 똑같죠. 계산이 정확해야 정확한 지점에 가서 떨어지고 그 우주를 날아갈 때 저항이 어떻고 이런 것도 다 계산이잖아요. 그럼 이 계산은 뭐냐?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이퀄 계산기, 반도체 이퀄 연산력, 이거인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미국이 이 반도체 투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투자에 집중해서 유도무기를 생산하고 그 유도무기를 생산해서 개발한 게 바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기 같은 것들인데 이걸 어디서 선보이냐? 바로 걸프전, 1990년에 걸프전, 사막의 폭풍작전, 여기서 선보여요. 그러면 이 사막의 폭풍작전의 명중률은 20년 투자했더니 59.1%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발 중에 한 발이 명중한 거죠. 자, 이 명중률은
최근에 이란하고의 전쟁에서도 똑같죠. 똑같고 얼마나 정확하게 쥐두새도 모르게 타격을 하느냐. 그럼 이 타격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인 거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이퀄 군사력이 된 겁니다. 시진핑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일찌감치 간파했죠. 그래서 2015년에 집권하자마자 시진핑의 반도체 굵기를 발표하죠. 그래서 그렇게 시진핑의 반도체 굵기를 발표해서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시간이 없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지금 사인을 하셔서 제가 막 뛰어넘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됐냐. 9년 만에요. 라인샤인 세계 10대 슈퍼컴퓨터 1위를 차지했어요. 이게 2026년 6월 달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10대 컴퓨터 순위입니다. 이 라인샤인이 2017년에 중국이 한번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다시 엘캐피탄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뒤집혔습니다. 이번에 뒤집혔는데 이 라인샤인의 2198 펩타플롭스, 이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엘캐피탄 1809 펩타플러스의 거의 약 2배 가까이 되는 성능인데 2198 펩타플러스의 의미는 뭐냐? 1초에 219경 8천조 번의 연산이 가능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라인샤인이 미국의 GPU, 그러니까 AI 그 슈퍼컴의 기본이 되는 GPU를 단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CPU만 가지고 중국의 자체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거가 지금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국도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국의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를 통한 경제 구조를 혁신해서 앞으로 중국의 모든 시스템은 다 AI가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제대에 대한 기술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이 두 번째에 이미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을 전혀 쓰지 않고 세계 1위의 슈퍼컴을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중국이 이제 그 앞으로 AI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2027년, 바로 내년입니다. 2027년에 이 AI 지능형 시스템 보급률이 70%고요.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 90%를 달성할 거고 2035년이 되면 전면적 지능형 경제사회에 진입하는 AI 경제사회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2035년이 되면 우리가 G1 국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앞설 거야.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행동심화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디테일이 나와 있는데요. 이 디테일 중에 각 분야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요. 글로벌 협력 부분, 6번째 이 글로벌 협력 부분에 보면은요. 미국하고 가장 차이점이 바로 뭐냐? AI 오픈 소스 생태계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은 어땠습니까? 친미국가 블록 경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미국가 블록 경제와 중국의 AI 오픈 소스 생태계, 이거가 두 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싸우는 건데요. 중국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그것이 뭐 누구든지. 그래서 중국이 이 AI 오픈 소스 생태계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 이런 나라들로 지금 다 섭렵해 가고 있고요. 한국도 대학교 연구소에 가면 거의 중국 앱을 많이 쓰죠. 다 공짜니까. 미국 거는 돈 내야 되고. 저는 이거가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슈퍼컴 1위, 슈퍼컴 1위로 중국이 올라선 문제, 이거가 간단치 않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삼성 전자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 미국의 GPU를 한 장도 쓰지 않고 CPU로 중국이 세계 1위의 슈퍼컴을 성공했다는 의미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대한민국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자금 흐름을 보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다 팔은, 지금 한 달째 계속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중국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AI 10대 그 슈퍼컴을 그 화면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화면에 보면은요, 일본이 9위, 후카쿠 9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카쿠가 작년까지만 해도 7위였어요. 7위였는데 한국은 지금 이 10대 슈퍼컴에 못 들어가고 있죠. 한국은 이런 어떤 그 컴퓨팅 파워 면에서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 AI 3대 강국이 되는데 뭐 메모리 강국이고 HBM이 있고 뭐 다 있는데요. 다 좋은데 우리가 자체 기술로 슈퍼컴을 설계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부 장관 할 때 우리도 슈퍼컴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아니 왜 중기부가 그런 데 관심을 갖냐, 뭐 이런 거였고요. 과기부가 할 일을 뭐. 두 번째 반응은 그거 우리도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기술의 발달이 너무 빨라서 어느 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결정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했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뭘 결정했다가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 국가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로 설계하는 설계 능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설계 능력이 설사 이게 실패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다른 산업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어떤 슈퍼컴의 자체 설계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화면은 작년에 중국이 그 베이징에서 열었던 피지컬 AI 시대의 휴머노이드 올림픽 화면인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것이 어색합니다, 이 로봇들이. 근데 지금 이 AI 시대를 퍼셉션 AI, 그러니까 문자를 문자로 인식하고 소리를 소리로 인식하는 퍼셉션 AI 시대를 지나서 지금 에이전틱 AI,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디지털 AI 비서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이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는데 인간과 똑같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피지컬 AI 시대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왜 중국이냐? 이 로봇을 싼 값으로, 그러니까 중국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우리 대한민국 이 로봇이 잘 움직이려면 이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정제해서 정확한 그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느냐, 그건 이제 한국이 잘 하고, 이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인공지능 머리를 만드는 건 아직도 미국이 우수하지만, 그러나 이 피지컬 AI 시대를 겨냥해서 중국이 가고 있는 어떤 저런 로드맵, 저거는 우리가 매우 면밀히 봐야 되고 그리고 매우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there is no AI without there is no life without AI. AI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몰입하고 매진하면서 또 사회적 안전망도 챙기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관한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